자, 우리 지난주에 위험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위험 관리와 관련해서 위험의 본질이 뭐냐와 관련해서 위험 관리 협회의 어떤 이사회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위험과 관련된 것들을 좀 다루어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감사 이 부분까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감사의 전체 감사 커버리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간 감사 계획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 감사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연간 감사 계획서와 관련해서 먼저 연간 위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평가 같은 게 뒤따르는데 평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테스트가 크게 있다고 했습니다. 준거성 테스트와 실증 테스트가 있다고 했고 기타 감사자가 여러 가지 위험 기반 감사 접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형태의 위험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앞에서도 좀 다뤄봤고 여기서도 좀 다시 위험과 관련해서 고유위험, 통제위험, 감사위험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위험이 뭐냐에 대해서 좀 월요일 날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위험 분석이 이 챕터가 위험 관리니까 알맹이에 해당하는 위험 분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험 분석은 주어진 위험의 중대성에 대해 평가하고 발생하는 위험의 가능성이나 빈도를 평가하는 거를 수반하는 거를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 중대성 개념이 나오죠. 중요하고 긴급한 어떤 그런 만약에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다 그러면 좀 뒤에 이렇게 밀어놔도 되는데 중요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대성 개념이 나오는데 자, 조직에서 위험 분석은 프로세스 분석을 수반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조직이 어떤 데 의존을 하고 있느냐 또 통제 지점, 노드라는 거는 어떤 여러분이 통신 용어인데 사실은 노드라는 거는 통신 단말 호스트 이런 것도 노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통제 지점, 통제 부분 이런 걸 그냥 노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통제 노드의 식별을 요구하는 어떤 프로세스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직 내의 프로세스를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조직이라는 거는 여러 부서들이 이렇게 있는데 교차 조직이 서로 조직과 조직이 교차하고 업무도 연관이 되죠. 인터페이싱 하는 어떤 조직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교차 조직 간에 서로 의존하거나 연결되거나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위험이 어떻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팀, 우리 본부만 잘해서 이게 위험이 물론 기본적으로 완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조직과의 어떤 교차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유용한 정보로 변환되고 그런 정보를 누가 이용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과정을 살펴보는 게 위험 분석의 프로세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험 분석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면 이거는 품질 통제 프로세스에 의해서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에서
자, 고유 위험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감사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전혀 없을 때, 내부 통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런 걸 우리가 고유 위험이라 그러는데, 그 고유 위험을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위험의 평가라는 거예요. 자, 위험을 평가를 해봐야 그 고유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과 감사자가 하는 일을 좀 봤을 때 위험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고, 만약 위험이 평가가 됐다 그러면 위험이 어떻게 다뤄져야 되고, 어떤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무슨 통제가 실용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경영진이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감사자는 그거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발생하는 위험이 중대하거나 긴급하고 중요하고 이렇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위험이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됐다 그러면 이런 파급 효과를 잠재워야 되겠죠. 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과 감사자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위험이 완화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항상 비용 편익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비용 편익 관점에서 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면 좋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직에서는 그거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반면에 비용적인 거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그냥 남겨지는 그런 위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결정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은 비용 편익 관점에서 잔여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떤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분석이 여기서 위험 분석이죠. 위험 분석이 아무리 좋아도 의사결정에서 나쁜 판단이 위험이 알려진 이후에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 그래도 이걸 완전히 어떤 커버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업무가 많으면 지치죠. 지치고 실수를 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위험 분석은 사람들이 공모를 하거나 결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무기력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경영진이 위험 분석을 잘하고 대처를 잘 한다 그래도 이런 거에 어떤 가능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위험 분석은 실제로 의미 있는 위험 분석을 잘 하게 되면 기업의 목표 달성하는데 상당히 가능성을 도와주겠죠. 높여주겠죠. 자, 그래서 위험 분석은 통제 절차에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 위험 분석과 관련돼서는 공식적인 분석도 있을 수 있고 비공식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예요, 결과. 자, 비공식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이 위험과 관련돼서 결과가 좀 예방적이 됐건 보완적인 게 됐던 결과적으로 잘 됐다 그러면 그거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잘 못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위험 분석을 잘 해서
결과까지 좋았다 그러면 그거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자, 위험 분석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인벤토리라는 거를 저는 그 재고 목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자, 어떤 목록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감사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해서 취해지는 어떤 목록화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비용이 발생하는 데서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부서별로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어떤 데서 이루어지거나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위험 분석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목록화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영역이 고려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정보 시스템이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이 어떤 조직이 속해 있는 산업의 본질이 뭐냐, 구조의 정도가 뭐냐, 조직 구조가 뭐 관료적으로 되어 있느냐, 팀제로 되어 있느냐, 뭐 계층이 3개, 4개 복잡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좀 굉장히 슬림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단위들에 부여된, 여기서 단위라는 거는 사업 단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부 뭐 이런 거라고 해도 됩니다. 그 사업부 단위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느냐. 자, 자율성이 많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사업부별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같이 올라가겠죠. 만약에 중앙통제부서에서 사업부의 자율성을 별로 안 줬다. 그러면 중앙통제부서에서 그런 거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중앙통제부서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바라보면 되는데, 만약에 사업부 같은 데 자율권을 많이 줬다 그러면 이게 분산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위험 분석을 또 다른 각도로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를 정의를 해보면, 컴퓨터 위험과 노출과 취약성, 앞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노출이 뭐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정의를 해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이벤트가 실제 손실이나 이런 걸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출은 뭐냐? 위험이 되는 잠재성을 가진 바람직하지 않은 이벤트로부터의 위협에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항상 요 용어가 나오면 상당히 복잡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막 섞어서 쓰죠. 위험이 어떻고 노출이 어떻고. 굳이 구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취약성이에요. 취약성. 이 vulnerability라고 해서 취약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 위험 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요 취약성이라는 용어가 제법 많이 나와요. 자, 요거는 위협이나 위험으로 변할 수 있는 시스템 내 흠결이나 약점을 취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가 취약하다, 그건 거기 결점이나 단점이나 약점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취약성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 위험의 전체 영향은 우리가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이 주는 위험이라는 것은 경미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상당히 많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경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방아쇠가 돼서 연쇄 효과를 가져와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각자 생각해 볼 내용이죠. 자, 위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어요. 뭐, 고객 응대하는 사람이 고객하고 열심히 싸웠다. 그래서 그게 오디오나 녹취가 돼서 파일화돼서
SNS 상을 타고서 막 떠돌아다닌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위험이 될 수가 있죠. 그 수많은 조직과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부에서 그런 게 발생했지만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은 뭐 일반적인 얘기를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향받을 수 있는 대상은 뭐냐? 물리적 항목들, 물리적 장치들, 절도나 도난에 의해서 우리 조직에 컴퓨터가 그 전날까지 10대 있었는데 오늘 출근해 보니까 5대밖에 안 남았다. 다 들고 갔더라, 누가. 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 이거 말고 또 통신 시스템에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통신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OS 운영 시스템이 대표적이죠.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 운영, 데이터 자체, 데이터를 누가 비인가된 사람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 그럼 데이터 자체에 벌써 그 흠결이나 그런 게 가해진 거죠. 자, 이런 영향받을 수 있는 대상은 조직의 모든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을 비롯해서 사물이라든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술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영향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정보 시스템 내의 위험은 통제 목표와 반대되는 거예요. 자, 위험 어떤 게 도난당할 수 있다. 그럼 통제 목표는 뭐가 돼야 되나? 도난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죠. 반대죠, 반대. 자, 그래서 만약에 위험이 기밀성의 상실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통제 목표는 뭐가 돼야 되나? 기밀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 통제 목표와 정보 시스템 내 위험은 반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자명한 건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게 위험이든 통제 목표든 어떤 방법이든 비즈니스의 위험이라는 카테고리로 다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위험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하부 관리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고위 경영진이라는 거예요. 고위 경영진이 위험이나 운영이나 기술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실행에 대한 최종 책임도 최고 경영진, 고위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실행이라든가 어떤 위험의 최종 책임은 경영진이에요. 자, 나머지 사항들은 앞에서 좀 얘기를 다 했던 거예요. 위험은 완전히 제거하기 힘들다는 거. 자, 우리 아까 컴퓨터의 위험과 위협, 노출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컴퓨터 시스템 위협을 좀 더 다뤄보죠. 자, 위협은 조직 외부로부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악의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악의가 없는 상태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비고의적으로 의도하지 않게도 발생할 수 있죠. 자, 어느 날 저기 청소하시는 분이 저녁에 청소를 하다가 물을 안 잠그고 갔다. 근데 옆에 보니까 이 컴퓨터실이 있는데 그게 물에 다 잠겼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게 아니죠. 비악의적이죠. 그리고 고의도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비의도적이었지만 어쨌든 전산실에 물이 스며들어서 시스템에 영향을 줬다. 뭐 그럴 수는 있죠. 자,
어쨌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혼자 어떤 이런 위협을 가했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공모를 해서 가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내부냐 외부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부 위협은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발생하죠. 시스템 사용 안 하는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는 그 퍼센트로 보면 좀 낮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사용자예요. 사용자가 시스템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있죠. 용법을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 사기라든가 기밀성을 위반하거나. 자, 기밀성 위반하는 것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발생할 수 있어요. 저 앞에 나가서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조직원하고 담배를 한 대 피우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크게 했는데 옆에서 누가 들었다는 거죠. 듣고서 뭐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는 청소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사무실에 없을 거다. 뭐 이런 정보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서 안에 들어가서 어떤 거를 탈취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자,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밀성의 위반은 되게 우연하게 발생하기도 하죠. 자,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낮은 인력 절차와 결합된 낮은 관리 감독 통제인데, 여기 낮은 인력 절차라는 거는 일종의 저런 것들이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분류가 돼 있어요. 분류가 돼 있는데 그게 굉장히 러프하게 이렇게 계략적으로 돼 있으면 거기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자, 관리 감독이 없다. 설정은 돼 있고 권한도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만 관리 감독이 거의 없다. 통제가 거의 없다. 그러면 이 사용자로부터의 내부 위협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권한이 많은 경우에는 권한이 너무 많이 부여됐을 때 이런 것들이 특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경영과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위협이 올 수 있느냐? 실수, 사기, 앞에서 봤던 사용자하고 똑같아요. 실수와 사기를 포함하지만 시스템 조작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내부에 어떤 관리를 하면서 시스템 조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공통적 원인은 직무의 불충분한 분리예요. 여기 관리와 관련해서 자, 어떤 사람이 데이터 입력 권한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위협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스태프 있어요. 스태프도 여러 가지 공통적인 원인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정보 시스템 스태프는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일반 사용자에 비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통 문제는 교묘한 어떤 만약 이런 걸 요 측면에서 봤을 때 교묘한 시설 파괴보다는 오히려 우연한 파손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자, 요거는 좀 마이너한 얘기니까 공통적인 원인은 뭐냐? 너무 많이 부여된 권한이에요. 정보 시스템을 안 그래도 잘 아는 인력들한테 권한이 너무 많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권한까지 많이 부여됐다.
예를 들어서 라이브 데이터 접근을 허용한다든가, 낮은 변화 통제에 어떤 비효과적인 직무가 분리되어 있다. 낮은 변화 통제는 자, 시스템은 환경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변화라는 거는 분명히 권한을 가지고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느슨하게 돼 있다. 그러면 아무나 변화를 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스템에다가. 자, 그런 경우에 이런 낮은 변화 통제인데 변화라는 거는 사실 IS 스태프들이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과 조건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통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거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컴퓨터 스텝, IS 스텝들은 굉장히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업무의 분리라든가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유의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감사자예요. 감사자는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사자는 뭐 별로 위협을 안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빈도수에서 보면 낮겠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는 사용자겠죠. 사용자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정보 시스템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면서 뭐 직접적, 간접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IS 감사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독적인 통제, 이 사람들도 감독을 받아야 돼요. 감사자들의 관리진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감독적인 통제가 거의 없다 그러면 이 무소불위의 파워를 휘두를 수가 있잖아요. 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각 부서의 어떤 시스템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꼭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빈도수에서는 낮지만 방치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밖에 엔지니어나 영업하는 사람들, 기타 사람들이 있죠, 조직에. 이 사람들은 더 빈도가 낮겠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는 거는.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도 조직 내에 어떤 출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빈도수는 낮지만 악의적인 손상을 가할 수도 있고 우연한 파괴라든가 에러, 사기, 기밀성 상실 이런 거에 다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공통적인 사유는 뭐냐? 낮은 출력의 조정 관리인데 이건 뭘까요? 영업사원이 뭐 업무 협의를 하러 갔어요. 정보 시스템 부서에 업무 협의를 갔는데 프린터에 보니까 뭐 컨피덴셜이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 인쇄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궁금하다 그래갖고 들고 나올 수 있죠. 들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프린트물. 아웃풋. 낮은 아웃풋의 관리예요, 아웃풋에.
자, 여러분 조직 생활 해보면 제가 한 뭐 14년 한 8개월 정도 조직 생활 해봤는데 밤에 퇴근해서 책상 다니면서 이거 수집을 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계속 예고를 하죠. 간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기 일하는 거 그대로 쌓아놓는 거 좋아하죠. 쌓아놓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들 감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그 적발되면 경고장 같은 거 붙어 있어요. 당신 서류 뭐 몇 번 어떤 서류 내가 가지고 갔다. 밤에 와보니까 서랍에다 넣어서 잠금장치 안 하고 그냥 놔뒀다는 거죠. 그 잠금장치 안 하는 게 편하죠, 사실은. 아침에 매일 출근해서 일해야 되는데. 편하지만 그 협력사의 직원들이라든가 영업사원이나 관계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집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종이 프린트물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뭐 USB가 그대로 꽂혀 있다 그러면 그거 뽑아갖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외장 하드가 옆에 달려있더라. 그럼 그냥 코드 뽑아서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노트북 가지고 나갈 수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떤 낮은 출력의 조정 관리라든가 부주의한 대화. 자,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대화하는데 옆에서 들었을 때는 그게 고급 정보가 될 수가 있죠. 불충분한 물리적, 논리적 접근 통제. 자, 요거는 그 물리적 접근 통제는 여러분이 뭔지 아는데 논리적 접근 통제는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오픈 시스템의 출현과 촉진을 포함하는데 오픈 시스템은 좀 그 사람들 간의 소통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예전처럼 이렇게 폐쇄적인 것보다는 웬만하면 개방을 많이 하죠. 개방을 많이 하는데 물론 권한 수준이 다르겠지만 일부를 허용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접근하는 게 전혀 허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어떤가요? 이미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을 알아내거나 접근하기가 좀 더 용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시스템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즘 사회 현상이 뭔가요? 앞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언급된 것 같은 이게 뭔가요? BYOD가 뭐죠? BYOD가 뭔가요? 이렇게 축약어를 쓰면 잘 기억이 안 나죠. Bring your own device죠. Bring your own device예요. 자, 여러분 보고 제가 과제물을 내면서 이 클래스에서는 자기가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 전혀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여기 실습실 있죠. 실습실의 컴퓨터만 이용해서 뭔가를 아웃풋을 내라. 그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 실습하러 올라갔을 때 거기 있는 컴퓨터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끔씩 어떤 걸 사용하나요? 여러분 개인의 노트북을 휴대하고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개인 노트북을 실습실에서는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죠. 자,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조직에 보면 Bring your own device인데 사실은 엄격하게 조직이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건물에 그 조직 내에 들어왔다 그러면 개인 모바일 디바이스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맞나요? 사용하지 않는 게 맞나요? 100% 엄격하게 하려면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죠. 그리고 업무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회사에서 노트북을 주거나 핸드폰을 주거나 이런 걸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조직들은 어느 정도는 다 허용을 해요. 개인 노트북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쓰거나 이런 거를 다 허용을 해요. 물론
웬만한 규모가 되는 조직들은 거의 DRM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 나갔고 안에서 작업한 거 밖에 나가면 암호화가 걸려서 파일이 다 깨져서 나와요. 제가 다니던 회사도 그랬었는데 이게 암호 풀 수 있는 권한이 조직에 10명 있다 그러면 1명 정도한테밖에 안 줘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제를 해줘요. 조직 밖으로 뭐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야 된다든가 첨부 파일로 보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 DRM이라든가 이런 게 심어져 있어 갖고 못 받아요. 조직 밖에 있는 사람이 그걸 메일로 받더라도 열어봤자 다 깨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자기 자신의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회사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Bring Your Own Device라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죠, 지금. 근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통제라든가 감사 입장에서는 이런 기기들이 어떤가요? 굉장히 취약하죠. 위험에 굉장히 취약한 방법이에요, 이게. 자기가 쓰던 사무실에서 쓰던 거하고 집에서 쓰던 기기가 똑같다. 그거는 조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오픈 시스템 출현 이런 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여러분 보고 SNS 조직에 들어오면 쓰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궁금하죠? 일하면서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은 내 자유시간인데 점심시간도 그걸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용 못하게 하면 몰래 나가서 건물 지하에 매점 같은 데 가서 뭐 아니면 은행 가서 PC가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확인하거나 자, 그런 어떤 상반되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외부 위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 위협은 자연적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어요. 주로 자연재해 이런 거겠죠. 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주범이에요, 주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EDI 시스템이 있습니다. 회사와 회사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시스템, EDI,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 이런 데서 컴퓨터 상호 링크가 돼 있죠. 이런 거를 사용하려면. 그리고 합법적인 외부 사용자들로부터 위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와 관련된 공급업자, 뭐 중요한 고객들 이런 사람들도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공통적인 원인은 뭐냐? 불충분한 논리적 접근 통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논리적 접근 통제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죠.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가 정확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논리적 접근 통제라고 일단 해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쨌든 간에 취약하거나 잘못된 경우에 외부 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 자, 컴퓨터 보안에 대해서 부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부정확한 위험 평가를 가진 거, 스텝 인력의 낮은 보안 태도. 자, 우리 컴퓨터 범죄 이런 거 보면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 보면 대개의 경우 여러분 뉴스 보면 어떻던가요? 내부 직원이 꼭 한 명, 두 명씩 연관이 돼 있죠. 내부 직원이 없다, 연관이 안 되고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 내부 직원이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은 논리적 접근 통로를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내부 직원이 연관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논리적 접근 통제에 합법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런 경우. 근데 내부 직원이 공모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데 길을 하나 뚫어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낮은 보안 의식 같은 거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취약성이라든가 위협이라든가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럼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과다한 위험 노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경영진은 위험에 대한 포지션을 채택해야 돼요. 자, 위험에 대한 포지션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조직은 위험에 취약하면 안 된다. 그러면 돈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아주 높은 정도의 위험 관리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필수적인 거 외에는 어느 정도 노출돼도 된다. 뭐 이런 그 입장을 취할 수가 있죠. 자, 위험을 받아들이거나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자, 위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뭔가요? 위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택은 위험을 무시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시한다. 그래서 적합한 포지션을 경영진은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위험에 대해서, 위험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좀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감사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위험 기반 접근을 하죠. 그래서 위험 기반 감사 접근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위험 기반 감사 접근의 최초의 감사 활동은 감사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감사 전략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가 되는 근거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모으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그걸 했다 그러면 이런 게 돼야만 전반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고유 위험과 통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해요. 자, 고유 위험이 어느 정도 되고 통제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고유 위험과 통제 위험에 대한 인식을 경영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앞에서 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요구된 최초의 정보는 뭐냐? 산업 내에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표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비즈니스 산업 내 위치에 대한 지식을 같이 가지고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비즈니스 목표가 일단 결정이 됐다. 그러면 감사자는 개별적 상세한 통제 목표를 식별하고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비즈니스 목표 결정되면 감사자가 이제 개별적인 어떤 통제 목표라든가 이런 목표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식별하고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뭐 구매 조직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위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위험 평가가 있는데, 자, 감사 자원이 제한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역량 영역의 감사 노력이 집중되도록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위험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위험 평가는 감사 부문 관리를 위한 기초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위험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감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감사자는 어떤 통제가 위험을 완화시킬지 하고 증거의 어떤 원천이 그런 완화의 충분성과 유효성과 관련해서 존재하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건데, 이 말을 좀 길게 써놔서 좀 그런데, 감사자는 그 위험 평가를 통해서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건가 하고, 그런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충분하냐, 유효하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감사 위험 평가를 통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을 완화할 수 있기 위한 툴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감사자가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할 위험 요소들은 일상적인 고려 위험 요소는 이런 건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경영진 역량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자, 경영진에 의한 요구사항이 어떤 통제 목표에 위반되는 것도 은근슬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좀 유의해서 볼 사항은 마지막 감사의 날짜와 결과예요. 자, 내가 이렇게 봤더니만 정보 시스템 스텝 부서는 감사가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인사 부서를 봤더니만 가장 최근의 감사가 5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자 부서가 더 취약한가요? 후자에 있는 부서가 더 취약한가요? 정보 시스템 부서는 1년 전에 감사가 이루어졌고, 인사 부서는 보니까 5년 전에 감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다른 조건은 비슷하다고 봤을 때 어떤 데가 더 취약한가요? 위험에. 대개는 인사 부서가 5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동안 감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부서가 좀 더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그런 겁니다. 마지막 감사 날짜와 그 다음에 결과를 봤더니만 1년 전에 감사한 정보 시스템 부서는 굉장히 취약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5년 전에 감사한 그 인사부서의 감사 결과를 봤더니만 거의 중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보 시스템 부서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그런 의미로 써놓은 겁니다. 기타 사항들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자가 선택하는 두 가지 가능한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예요. 자, 주관이라는 건 뭔가요? 감사자가 생각을 해봤는데, 야, 인사부서는 여기는 뭐 거의 급여를 주고 사람 가끔 채용하고 이런 거 외에 크게 중요한 것들이 없다. 내가 판단해 봤을 때는 정보 시스템 부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을 심각하게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가중치를 70%를 정보 시스템 부서에 주고 30%를 인사 부서에 준다 그러면, 자, 만약에 10번, 10년 동안 10번 감사를 한다 그러면 가중치를 많이 준대. 정보 시스템 부서를 7번 감사한다 그러면 인사 부서는 3번 정도만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평가는 주관적 평가예요. 그런데 이런 가중치가 없이 취해진 위험 요소가 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결과물의 가치, 통제 중인 자산 가치, 뭐 이런 단위들의
계량적인 속성만을 활용해서 이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취약한 데가 어디냐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게 객관적 평가라는 거예요.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거죠. 이건 감사자의 어떤 주관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 감사자가 아무래도 정보 시스템 감사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중치가 부여된 것을 주관적 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험 기반 감사가 여기 위험 관리가 이 장의 주제이기 때문에 좀 그 3페이지 정도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자, 위험 기반 감사는 높은 수준의 위험 분석 개념을 전체 감사 계획의 발전으로 통합하는 것을 수반한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뭐 일단은 좀 더 읽어봐야 그 이해가 될 것 같고, 자, 감사 계획 자체는 의무 감사 활동과 임의 감사 활동이 있습니다. 자, 의무 감사 활동은 조직의 어떤 사규라든가 아니면 그 업계에서 법률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해야 돼요. 자, 감사 계획 시간 간격 내에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이나 규제적 요구사항, 법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주기로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회계 부분이라든가 재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특히 그 회계라든가 이런 거에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위 경영진 요구사항, 자, 최고 경영진은 어떤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최종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최고 경영진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어떤 최고 경영진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저쪽에서 어떤 것들은 봐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죠. 그거는 일종의 의무 감사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 감사 활동은 프로세스가 관리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여기는 10개 정도라 그랬는데 꼭 10개가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로 위험 요소를 사용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임의적인 감사 활동이죠. 그럼 중요한 10개가 뭐냐? 이건 그때 상황이나 시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다양한 상품 서비스에 적용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어떤 상품에는 뭐를 해야 되는, 서비스에는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의무적으로 돼 있지는 않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는데, 정보 시스템 내 공통의 위험 요소는 개별 애플리케이션 내에 다루어진 화폐적 가치를 포함해요, 일반적으로. 자, 이건 일반적으로 써놓은 거고, 제3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이거는 조직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보의 손실이라든가 법적인 상태나 규제에 순응하는 데 실패하는 거, 시스템의 기술적인 복잡성에 따라서 복잡하냐 단순하냐에 따라서 영향 정도가 다르겠죠. 자, 시스템 안정성, 조직의 생존을 드물게 위협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로는 되게 간과돼요. 이게 시스템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각자 불안정하다든가 아니면 이게 결합돼서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좀 유념해서 봐야 되겠죠. 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시스템의 비가용성. 자, 시스템이 잘 돌아가다가 어느 날 1시간 동안 중단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비가용성이라 그러죠. 이거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비가용성은.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하드웨어가 전산 담당하는 직원이 실수를 해서 거의 하드웨어 용량이 70%가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이 70%가 됐든 80%가 됐든 그 지점은 정확하지 않은데 어떤가요? 일시적으로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다운되잖아요. 다운되면 그 복구할 때까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복구를 했는데 다운되는 순간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날아갔다 같이. 그럼 그 데이터 복구하는데 추가적인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그 최악의 경우에는 복구가 안 된다. 100% 복구가 안 된다. 그렇게 될 때는 고객이 전화가 왔는데,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하루 전에 서버가 날아가서 복구가 안 돼서 고객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극단적으로는 고객들이 이탈하겠죠, 다. 뭐 이런 회사가 있어 그러면서 이탈하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비가용성이라는 것은 경미하게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비즈니스에 고객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중대한 파급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페이지 남았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기가 그러니까. 자, 위험 기반 감사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자,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그 위협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위협의 원천은 사람들이 태업할 수 있죠. 그다음 화재, 홍수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은 뭐냐? 사람의 실수예요. 자연재해는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가장 위협적인 것은 사람의 실수를 포함해요. 자, 아까 우리 논리적 접근 통제, 논리적 위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논리적 접근 통제는 아이디 패스워드 설정이라든가 권한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다 그랬는데, 논리적 위험들이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논리 폭탄이 뭔가요, 여러분? 자, 논리 폭탄 좀 접어놓고 데이터 엿보기 이런 거 할 수 있죠? 데이터 엿보기. 이렇게 어깨 너머로 자꾸 보면서 기록을 한다든지 뭐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이게 논리적 위험 맞나요? 살라미 기법 들어봤죠, 여러분? 살라미 기법.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인 기법이에요. 은행에서 여러분 솔직히 통장에 1,000원 미만으로 단위로 있는 거 여러분 관심 있나요, 없나요? 그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대논리적 위협에 그런 거에 관련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전이라든가 이런 거 관심 없죠?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도 발생했고 외국에서는 더 진작 발생했어요. 은행에 근무한 사람이 자기 지점에 예를 들어 지점이 됐던 본점이 됐던 근무한 사람이 고객의 끝단위 있죠, 끝단위. 뭐 달러로 얘기하면 센트가 되겠고 한국 원화로 하면 10원, 20원, 100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들 긁어 모으면 한 명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가요? 한 1,000명만 긁어 모으면 어떤가요? 100원씩 1,000명이면 얼마인가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10만 원이면 꽤 크죠?
그런데 어떤 지점에 보면 1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통장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거 다 긁어 모으면 10원씩, 100원씩만 긁어 모으면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전산 시스템을 잠깐 조회해서 제3의 계좌에 100원씩 남아있는 거 다 떼갖고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큰 금액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살라미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논리적 위협의 한 방법이에요. 데이터 디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 입력 전 또는 입력 시에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입력 전에 입력할 때 바꾸게 되면 발견하기가 어떨까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결과물 가지고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자, 입력은 똑바로 됐다는 거잖아요. 입력될 때까지의 그거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이라고 돼 있는 걸 1000이라고 바꿔놓거나, 아니 입력할 때 입력자를 좀 뭐 매수를 해서 내가 주는 자료는 다르게 입력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런 거를 데이터 디들링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한 기술적 기법이 여기 들어가나요? 입력할 때? 기술적 기법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입력한 사람 돈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잠깐 그 사람 용무 보러 갔을 때 자기가 대신 앉아서 하거나 대신 입력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발생돼요, 이게. 그리고 발견하기가 좀 힘들겠죠. 입력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데이터 디들링이 있습니다. 트로이안 목마는 여러분 알고 있죠? 그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 시스템에다가 뭔가를 심어 놓고서 그 어떤 짓을 하는 거죠. 사용자 남용. 자, 논리 폭탄하고 사용자 남용은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높은 수준의 위험 분석은 높은 수준의 위험 분석도 설명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컴퓨터 시스템 내 기본적인 통제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입력에 대한 편집 점검, 출력에 대한 조정, 출력물에 대해서 권한 있는 사람이 이거를 가져가느냐, 배포되느냐, 아니면 컴퓨터 프린터를 공유해서 쓰는데 권한 있는 사람들만 이걸 공유해서 쓰느냐, 아니면 제3의 사람이 네트워크로 그 연결을 해서 이거를 훔쳐다가 보는지, 뭐 이런 조정이라는 거예요. 백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 백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정전이 됐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데이터가 복구할 수 없게 되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지속적인 연속성을 보장하는 복구 통제를, 자, 우리가 예방도 하고 했지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했어요, 벌써. 그랬으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통제인데, 자, 그 다음에 규율적인 통제도 있습니다. 규율적 통제. 직무를 분리한다든가, 물리적이고 논리적 접근을 권한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든가, 권한 부여, 이런 거를 규율적 통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결국은 논리적 접근 통제이긴 한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규율적 통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상세한 위험 프로필을 설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그 위험 기반 감사에서 수반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 것들은 뭐 한번 좀 여러분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에 위험 기반 감사가 4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예, 마지막입니다. 자, 내부 통제 품질을 평가할 때 통제가 수작업이냐 자동화되어 있느냐를 포함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수작업인 경우도 있어요. 자,
마지막 감사 이후 시간과 마지막 감사 시 발견물의 중요성, 이건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감사 경험이 위험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경영진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 경험이 없다, 감사 경험이 많다,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위험 평가를 잘할 수도 있고 미숙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가시성과 관련해서 서비스 사용자의 수나 다른 감사 단위와 접속하는 시스템, 마지막 감사일에 어떤 주요한 변화를 자, 마지막 감사가 이때 이루어졌는데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거를 평가해 보면 가시성 측면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감사를 했을 때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발견물들이 있었겠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그거를 보게 되면 변화된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회계 데이터상의 영향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운영과 개발 인력 양자의 접근 권한뿐만 아니라 패스워드 관리와 변화 통제 효과성이 고려돼야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운영하는 사람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 권한이 있고 개발하는 사람도 권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이 어디까지 설정되어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지만 패스워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개발자, 운영자이기 때문에 알아서 너네들은 뭐 해라 이렇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그런 거를 잘 변경을 안 하게 되면 외부에서나 내부에서 취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패스워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이렇게 변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시스템에다가. 그럴 때에 어떤 통제가 가해져야 이런 사람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할 거냐, 이런 거를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 로그, 뭐 이런 로그들이 있는데, 로그들 정밀조사 같은 통제가 로그들을 수시로 이렇게 좀 정밀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다는 못하겠지만 샘플링을 해서 로그들이 잘 이렇게 어떤 이상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면 위험의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위험 관리와 관련해서 다 좀 봤습니다. 봤는데 오늘 한 거 중에 혹시 좀 궁금한 사항 있나요? 자, 오늘 그러면 수요일 날은 그 11장의 감사 프로세스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좀 보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하고, 혹시 궁금한 사항 뭐 기타 다른 것들이라도 뭐 궁금한 사항 있나요?